배경 또는 산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5번 그리고 일정 사무는 최대 7번 정도거든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리아 호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묵고 있는 숙소죠. 멜리아 호텔에 나가 있는 신재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 기자. 네, 멜리아 호텔에선 여전히 특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백악관은 정상회담 첫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오후 6시 반쯤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첫 회동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10분간의 인사와 환담을 나눈 뒤 20여 분 정도 단독 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친교 만찬도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외에 양측 주요 인사가 각각 2명씩 더 참여하는 3+3 형태로 진행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측에선 누가 참여할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참석이 유력합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멜리아 호텔 앞에서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신재우 기자가 지금 베트남 현지가 뭐 날씨가 좀 굽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생각보다 기온이 꽤 쌀쌀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중간에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연 기자, 1시간 전하고 좀 달라진 상황이 있을까요? 네, 날이 밝으면서 이곳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 배치된 베트남 공안들과 군인들의 숫자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베트남 출근 차량과 오토바이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호텔 출입자와 차량들에 대한 검문 검색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측 경호팀은 호텔 옥상에까지 배치돼서 물샐 틈 없는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의 모습은 아직 호텔 밖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공식 일정 시작 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과 달리 오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첫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베트남 주요 인사들을 먼저 만날 계획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후 1시쯤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종 베트남 국가주석과 오후 3시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옌 수원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김 위원장과 환담 및 친교 만찬을 통해 회담 본 일정을 시작합니다. 하노이에 미리 와 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은 어제 트럼프 상황을 보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지 하노이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네, 연장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잇따라 현장 소식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일정도 나왔는데 문제는요. 장소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요. 물론 북한과 미국 당국은 장소를 알고 있을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직은 언론에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내용 지금부터 좀 다뤄봐야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이쪽에 그리고 만찬장 유적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각각 있습니다. 만찬 가능성이 있는 곳은요. 영빈관입니다. 영빈관. 그리고 만찬장으로 유력한 곳은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여기서 뭐 사진도 좀 있는데요. 이때 보니까 이 화면상 좀 뒷부분이 잘려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은 전형적인 뭐 약간 소고풍 건물이고요. 영빈관 역시 약간 그런 소고풍 모습을 해서 과거에 전 베트남이 프랑스 이 장소 부분 막판까지 이렇게 공개한다는 역시 경호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뭐 다 정해져 있고 이미 우선 체크 다 돼 있을 건데 마지막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 순서가 순서가 알고 예.
현장 이제 기자단한테 오늘 이제 임박해서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겠죠. 동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 현장 기자들은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거고. 예. 임박해서 우리도 여기 현지에서 들어오는 화면을 봐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막판에 임박해서 그때 좀 공개하겠죠. 왜냐하면 네. 기자들이 거의 가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죠. 알려줄 네.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오늘 저녁에 있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만찬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음식이 나온다는 소리죠. 무엇을 먹을까 하는 부분. 이게 어떻게 이 부분은 뭐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임배우 대표 혹시 말씀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예. 이 주최국을 좀 배려하는 입장, 이번에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이 정상회담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경제적 효과나 여러 가지 홍보. 에서는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존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이 혹시 보좌관입니다. 그동안요 한후에 오지 않을 것이라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라 통상 수행원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데 별도의 비행기표로 따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올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또는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외무부 라인에서 협상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플랜 B 과연 그야말로 미국이 원하는 예. 최소 수준도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걸 협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 뭐 그런 심각한 상황이談판이 제대로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미국이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북한에게 주는 것이다. 인물 그 자체가 압박이 돼버렸군요. 그러면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북한 기사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분위기 좀 전환해서 국내 정치권 소식도 좀 잠깐 다뤄봐야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후 이번에는요 의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저희가 중요한 형식 과정들 다뤄봤는데 이제 내용 문제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 이게 자칫 딱딱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서울신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66시간 이동 그리고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것을 과시한 김정은 혹시 이게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공존선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반도형 신상품이죠. 이게 고전적인 국제법의 시각에서 보면은 예. 이게 평화협정, 강화협정의 예. 이제 전문이나 제1조가 이제 종전선언이죠. 전쟁이 예. 끝난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뭐 수교를 하고 뭐 전쟁 대상 가면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고전적인 평화협정 내에 그렇죠. 포함되는 항목 중에 하나일 수 원래 있고. 그건데 지금 한반도에서는 한 10년, 이게 예. 한 10여 년 조금 예. 넘었죠. 10여 년 조금 넘은 시점부터 이게 따로 종전선언만 떼서 얘기하는 한반도형 좀 신상품입니다. 2006년에 아버지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예. 위원장하고 14 공동선언을 할 때 그때 이제 3자 혹은 4자 종전선언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이제 신상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패전국이 없는 예. 전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승전국이 패전국한테 이 죄를 사하노라 하는 예. 식으로 해가지고 뭐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예. 하고 강화협정을 맺고 예. 그런 게 지금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별로 이렇게 실익은 없는 예. 선언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게 뭐 방금 기사에도 나왔지만 예. 제재 해제만이 이제 어. 북한이 지금 원하고 예. 있는 단기적 실익, 중장기적 실익으로 원하고 있는 것인데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말뿐인 잔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수면 위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예. 그렇게 매력적인 사탕일지 북한한테 아,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스스로 또 패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에 목을 맬 이유는 사실 없는 것이죠. 어. 그렇기 그렇다면- 때문에 좀 겉도는 것이 예. 있는 것이죠. 사실. 평화선언은 또 뭡니까? 그거보다 수위가 또 낮은 건가요, 평화선언은? 수위가 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 문구를 쓰느냐의 문제인데 북한과 미국이 잘 지낸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죠. 전 세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근데 이게 북미 간에 사실 이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뭐 북미 정상회담도 예. 이미 했고 예, 예. 사실상 지금 뭐 내일 모레 전쟁이 날 예. 것 같은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평화선언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양측에 뭐 안 하는 것보다 좋겠지만 예.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는 좋겠지만 정말 이게 구체적인 진전 실익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죠. 강교희 교수님. 네. 종전선언이라 그러면 일단 전쟁을 하지 말자. 전쟁을 끝내자라는 것 같고요. 평화선언은 싸우지 말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예. 그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첫 단계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게 약간 법적인 문제라든지 예. 특히 한반도는 어쨌든 정전협정 예.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뭐 당사국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북한이 얘기했던 미국은 우리가 바라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의 종전선언조차도 안 해준다. 예. 이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제재 완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첫 단계로서 입구로서 종전 선언에 준하는 뭔가를 적대 정책을 해소하는 것을 보여달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종전선언 내지는 또 평화선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법적인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적대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의 평화선언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다. 네. 상대적으로는 좀 대하지 말자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장하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외교적,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의 전체적인 것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 학교들마다 조금 그 짚폭은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핵 해체, 뭐 주로 이야기하는 영변에 있는 핵을 해체하거나 예. 그것도 사실은 뭐 셧다운하는 것이거나 불령화시키거나 폐기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단계를 하는 것이 스몰 딜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제가 볼 때 이 종전선언, 그러니까 전쟁을 종결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문구로 갖는 것은 대단히 이제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미국은 북한한테 불가침 선언은 이미 벌써 1993년부터 시작해서 9.19 때까지 제가 찾아본 거가 한 3번 정도 되는데요. 벌써 뭐 어떤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문서로 확인해 준 적이 3번 있습니다. 빈도 같으면 미국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종전선언, 종전이라는 말이 문구가 포함되는 것을 합의하지 않고 이번에 너희들이 정말 종전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불안감, 앞서 노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무력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충분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으면 불가침을 선언하는 평화 선언 정도가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스몰딜, 빅딜과 관계돼서 제가 보게 되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안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제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한 이번에 효과가 적더라도 또 만나도 그럴 테니 또 만나서 또 한 발씩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재 완화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색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인도적 지원 이상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그것도 1994년에 이미 벌써 합의되고 부지도 됐고 인사까지 다 지명까지 됐던 적이 있어서 쉽게 그까지는 갈 겁니다. 그것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을 전 단계로서 불가침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적인 협상이 이 미국이 하려는 포맷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스몰 딜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럼 예, 정국님. 저는 그렇습니다. 단계별 로드맵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종전선이 아니라 그 뛰어넘는 평화체제 형태의 언급이 있을 것이고 이제 관계 개선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이고 그다음 제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법이 있고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별 로드맵 속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 형태가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빅딜과 스몰들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분이 계십니다만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 빅딜과 스몰들의 이게 개념적인 정리가 돼 있는 거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빅과 스몰이라는 게 이게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모두가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변함이 없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그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절차적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나 지금 이제 일각에서 뭐 보수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체제를 과연 인정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섞은 목소리와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빅딜에서 끝날 것이냐 스몰딜에서 끝날 것이냐 이 자체의 논의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있는 하나의 그 단계적인 변화의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각각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부분 이미 땅을 보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꽤 진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략자산, 전략자산도 풀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올 때는 열차인데요. 갈 때는요. 열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좀 보겠습니다. 아까 항공기를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북한의 공식 발표대로는 3월 1일, 2일 베트남의 방문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을 떠난 지 한 일주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일주일 이상 평양을 비우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기로를 3, 4일을 또 기차를 이용할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뭐 베이징을 들려가지고 거기서 뭐 시진핑 주석을 급하게 만나야 될 특별한 사정. 그렇다면 더더욱 또 비행기를 또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열차를 다시 또 이용하면서 뭔가 선전 효과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가까이 특집으로 진행해드렸고요.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요. MBN 뉴스토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